북한이 어제 열병식에서 ICBM 등 신형 무기를 대거 선보이면서도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이를 놓고도 상반된 시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북한 열병식을 둘러싼 논란과 초반 기싸움이 치열한 국정감사 등 정치권 움직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많은 주제를 좀 다뤄봐야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북한 열병식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례적으로 새벽 시간에 열병식이 진행이 됐고 기존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보셨는지도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하네요. 근데 이게 새벽에 이게 자정에 시작했잖아요. 예. 새벽에 열렸는데 대단히 아주 특수하고 이제 이례적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언제니까 지난 8월 13일 날 당 정치국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번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아주 특색 있게 준비해라. 그 대정치 축전으로 승화시켜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뭐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만 뭐 삼중고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북 제재가 하나 있고 코로나 방역이 있고 네. 또 수해 복구가 있단 말이에요. 자연재해. 이 상황 속에서 어쨌든 좀 화려하게 하고 뭔가 주목을 끌게 함으로써 또 북한 주민들에게 뭔가 어떤 자신감을 불러 넣어주려 했던 것도 하나 있을 것 같고 네네. 또 세계적인 주목도 끌려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좀 화려하게 하면서 불꽃놀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례적으로 주목을 끌려 했던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이제 추론입니다. 예. 자, 여기서 나온 메시지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좀 축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부분들은 일단 신형 ICBM을 공개했다는 부분입니다. 네. 신형 무기를 공개했다는 부분. 그리고 또 나머지는 남측을 향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좀 질문을 드려보죠. 북한이 무기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김정은 그 위원장의 전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에 대한 유화 메시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네. 오히려 저는 그 면밀히 읽어보니까 몇 가지에 아직 강조되는 점이 있어요. 크게 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북한이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군사력은 많이 변했고 발전의 속도도 누구누구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발전했다. 그걸 강조를 했어요. 네. 두 번째 강조한 거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핵 위험을 포괄하는 모든 위협한 시도들과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 억지력을 강화시키겠다. 근데 여기서는 핵 위협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은 핵을 갖고 핵을 억제하겠다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은 결국 뭐냐면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었던 비핵화 의지가 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마지막 세 번째는 내년도 이제 1월 달에 이 당의 전략과 목표를 이제는 이게 군사 억제력보다는 경제 민주에 치중하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방점인 거예요. 예. 이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신형 ICBM을 공개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자신감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네. 이거는 결국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던지는 하나의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예. 당신이 재선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도 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메시지에서 비중을 어디다 두고 어디다 주목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지금 얘기하는 유화 메시지 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뭐 낙관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하는 평화 플러스에 대한 화답이라든지 이런 식의 접근 방법보다는 오늘 NSC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우리의 방어 점검 능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쪽에도 저는 초점이 맞춰져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자,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김 위원장의 남측을 향한 메시지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크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그 음성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이제 최 교수님께 관련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대로 틀어주시죠.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참 이번 그 열병식에서는 좀 이례적인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피격 사건 이후에도 이례적으로 빠른 사과가 나왔지만 뭐 눈물을 보인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남측 동력 어떻게 표현했죠? 남녘 동포들에게 남녘 동포. 따뜻한 마음을 청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김 교수님께서는 뭐
크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메시지 안에는 그 대내외적인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평양에 하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 북한에 하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 이 메시지만 본다면 뭐 남측과 세계적으로 조금 가치를 둘 수 있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남한 우리에 대해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낸 것만 분명해요. 예. 남녘동포란 말을 지난번 우리 공무원 피격 때 사과문 보내올 때도 쓰긴 썼어요. 예. 남녘동포란 표현이 있고 아무튼간에 남과 북이 두 손을 마주 잡는 날 뭐 이런 얘기로 봐서 어쨌든 간에 뭔가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죠. 예. 근데 문제는 여기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극복되고라는 말이 단서가 하나 들어가 있고 또 이 우리 남한에 대한 이 메시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에 대한 유화적 메시지를 해석하는 건 맞는 거라고 보고 예. 근데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난번에 민간인 우리 공무원 피살되고 난 다음에 사과가 뭐 바로 다음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네네. 부분이 하나 있고 또 6월 달에는 대남 군사 행동을 보류하겠다는 표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관된 이 흐름은 우리 한국과 잘 어쨌든 뭔가 대화를 좀 재개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만 분명해요. 예. 근데 역시 그 부분과 지나치게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건 없다는 게 같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건 같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바로 그래서 정부에서도 관계 복원이 어떻게 될지 주목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네네. 남북 합의를 지켜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적절한 저는 우리 정부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예. 예. 근데 보다 중요한 거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대단히 강력하다 좀 봐요. 이거를.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표현이 없었잖아요. 네. 또 5년 전에 노동당 창건 70주년이었죠. 그 당시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호전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비해서 아주 이제 변화가 큰 건데 예.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분명히 보여요. 뚜렷해 예. 보이는데 지금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형 ICBM이라든지 SLBM도 신형이에요. 600mm 초대형 방사포 같은 거 우리에겐 대단히 위협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메시지보다도 그건 재래식 무기는 우리에게 대한 것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전략 무기가 나오고 신형 장갑차, 신형 전차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아직 시험 발사 이런 거 전혀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보입니다만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분명히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예. 특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가 될지 바이든 후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예. 되더라도 예. 이런 강력한 이제 새 신형 무기를 가지고 뭔가 자신들의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겠다. 예. 협상력을 제고시키겠다. 이런 메시지만은 분명히 읽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예. 또 그렇다고 우리에게 대해서 너무 이제 이 유화 메시지를 너무 이렇게 평가절하할 필요도 없고 네. 일단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되 예. 경계할 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신호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참 중요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청와대 NSC 상임위를 개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호 무력 충돌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간 합의사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게 지금 이야기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런 그 아주 초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남북 관계를 살펴보면은요. 예. 지금 해석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메시지를 자꾸만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의미가 없다. 현실적으로 과연 거기에 걸맞는 성과가 나오느냐라는 거죠. 저는 오늘 NSC의 그 발표는 굉장히 시적절했다고 봐요.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금 남북 합의사항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남북 간 합의사항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비핵화에 대한 나름대로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보여줬었던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태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남북 연락소 파기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관련돼서 정말 북한의 진정성이 있는 나름대로 자세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다음에 예. 이런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예. 그런 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슨 뭐 열병실에서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뭐 대화의 의지, 유화 메시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두 가지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NSC가 결국 북한을 향해서 합의사항을 반드시 지켜라. 두 번째는 우리의 방어 능력도 점검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지만 믿고 비핵화를 하겠다, 뭐 남북 재개를 하겠다.
의지하고 성과는 다른 문제예요. 아무리 예. 의지가 있더라도 성과가 없다고 한다면 예. 그 의지를 의심해야 되고 우리의 나름대로의 힘을 키워야 되고 평화라는 것은 종전선언에서 오는 것도 있겠으나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힘을 갖고 있을 때 평화가 생기는 부분이 지금 북한은 일관성 있게 오늘 열병식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자신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갖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 거기에 걸맞는 힘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방어 능력을 점검하겠다고 하는 예. NSC의 오늘 그 성명 발표는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번 정권 이제 후반기에 대북 정책에 대해서 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연 북한의 행동들을 현실적으로 이것이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정말 어느 정도 평화로 가려고 하는 의지로 판단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 다를 텐데요. 정권에서는 어쨌든 평화로 가는 의지들을 누군가는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는 걸 텐데요. 비핵화 의지가 그렇게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예. 북한은 어쨌든 자신들의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무기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열병식에서 그 강력한 무기들 보인 거 아니에요? 신형 무기들. 미국에서도 뭐 세계 최대의 탄도미사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ICBM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비핵화 의지만 확실히 있는 게 확인된다면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다시 뭐 급진전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게. 미국과 북한은 계속 이제 평행선을 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북한과 계속 어쨌든 단절된 관계라든지 교착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북한이 그러한 건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고 안보를 지키기 위한 거니까 그들의 계산인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어쨌든 평화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좀 무지막지한 무기들이 있는데 네네. 우리도 물론 상당한 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이 일탈된다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미 간의 관계가 뭔가 진전이 되고 우리 남북 관계가 또 교류와 협력으로 다시 복원된다면 이게 선순환 관계가 될 수 있죠. 예. 아직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란 안전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쨌든 협상은 재개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남한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하나 계산이 있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또 예. 어쨌든 북한 내부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아무리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감성 정치에 호소했다 하더라도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눈물을 그렇습니다. 닦고 그랬다는 건 어쨌든 대내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을 전 반증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쨌든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들에게도 유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속으로는 항상 미국의 위협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우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나 우리가 공격할 의도는 전혀 없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계속 평행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있는 그대로 현실주의 정치로 보되 예. 북한이 언제 우리가 손을 내밀 때는 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정도의 자세와 준비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도하게 북한을 몰아붙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예. 야당의 반응처럼 또 과도하게 북한의 그것을 진정성 있다라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예.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북한의 열병식에서 나온 이 메시지에 대해서 NSC나 우리 정부가 한 반응은 전 적절하다고 보는데 북한은 공동조사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최근에 예. 민간인 피격 이게 가장 중요한 남북의 현안이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얘기 전혀 없이 무조건 남북의 동포가 손을 맞잡자 이런 얘기는 너무 정치 수사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바로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촉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대화가 유지가 돼야 하고 대화가 된다면은 일단 따뜻하게 남녘 동포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들이 남녘 동포들이 수긍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진상 규명, 지금 피격 사건에 대한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 될 거로 보는데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건가요? 일단은 전제 조건이 예. 잘못돼 있어요. 예. 지금 남북한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빠졌나요? 아니잖아요. 예. 정말 대한민국은 북한을 향해서 평화 프로세스라는 그 대원칙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인내의 원칙 그리고 무대응의 원칙 그 내재적 조건의 원칙에 따라서 북한을 이해하고 있는데 반해서 북한은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화답이 만약에 ICBM이라는 새로운 무기, 전략 무기를 선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평가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훨씬 힘이 강한 ICBM과 SLBM이라는 것을 버젓이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네.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남북 대화에 대한 화해 메시지에다 비중을 둘 수가 있겠는가. 오히려 훨씬 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청와대 입장에서도 봤을 때 예. 이렇게까지 우리 두 번이나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평화 프로세스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나온 거는 새로운 무기체제의 등장 이거는 굉장히 충돌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정부를 비판하기보다도 예. 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초당적으로 남북 안보 문제와 관련돼서는 같이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것이 21대 국회가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예.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정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북한이 어떤 말 한마디에 따라서 남남 갈등이 일어나고 여야가 갈등을 일으키고 진영의 논리가 갈라진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진영의 부분이다. 논리가 갈라질 만한 사안이 아닌 거죠. 아닌데도 이 부분은. 불구하고.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눠가고 있는데 이제 해석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 미국이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하신 분도 계시고,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었지만 미국에서 오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국정감사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정쟁으로 얼룩진 맹탕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거셌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해양경찰청 발표와 유가족의 주장이 다르니까 국회가 그 형을 증인 채택해서 한번 들어보자는 건데 그걸 수용을 못한다 그런다면은 과거의 박왕자 여사 사건,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에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초창기에 가족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국회에 불러서 했던 예가 전혀 없습니다. 오죽하면 국정감사가 아니라 장관 가족감사냐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민생을 최우선하는 국감을 만들어 주신다면 출석을 희망하는 정인에 대해서도 정인 채택을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폭거이자 만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는 그 국정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졌는지 이제 상임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정말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여야가 뭐 내탁 공방만 하고 정쟁 때문에 진행이 못 된다 이런 지금 이야기예요. 뭐 이거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예년에도 항상 네. 그랬어요. 네. 그리고 항상 또 끝나면은 국정감사 무역론 얘기 나오고 뭐 예. 제도 개선책 나오는데 예. 뭐 다른 현안에 묻혀서 그대로 지나가고 또 올해도 예외 아닌 거고 또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일정도 대단히 축소됐거든요. 또 화상으로 진행하는 국감도 있고 말이죠. 예. 그런데 아무튼 항상 국감이 이렇게 맹탕 국감이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뭐 이제 중반에 접어드니까 또 남아 있긴 있어요. 근데 올해 국감이 좀 유난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국감 전에 벌어졌던 두 가지 큰 그 여야 간의 그 쟁점이 있었잖아요, 현안이. 예. 추미애 장관 아들 그 휴가 의혹 관련 이 사건하고 또 이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이 두 가지 제일 커요. 어쨌든 간에 뭐 정쟁을 얼룩졌느냐 안 했느냐 얘기합니다만 여야 간에 뭐 정쟁적인 측면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 정치 현실에서 그렇죠. 매일 우리가 하는 얘기가 정쟁에 얼룩지지 말자는 얘기도 좀 허무해요. 사실은 그건 공허한 얘기잖아요. 여야가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증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그 피격된 공무원의 형이 나와서 증언을 하면 그래서 그 형이 증언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는데 큰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계가 예. 있죠. 예. 지금 뭐 수사 중인 사건이고 또 그 우리 민간인 공무원이 월북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지금도 여야가 좀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야가 모두 자신들이 보고 싶은 증거만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황 같은 것만. 예. 그래서 이제 형이 나온다 해도 이게 월북이냐 아니냐라든지 사건의 진상 이런 것들이 규명되는데 한계가 있을 건 분명히 해요. 그렇다고 해도 이 두 가지 사건에 어쨌든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시일 동안 여야가 쟁점적으로 정쟁을 하고 그야말로 네. 이른바 정쟁을 하고 언론이 보도하고 그랬던 건데 한 명의 증인도 없다라는 게 그 자체가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일단 예. 여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그분들이 나온들 뭐가 밝혀지겠느냐. 다시 말하면 추미애 장관 그 관련 사건은 수사 결과가 끝났기 때문에 검찰이 무혐의로 했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 예. 북한 피격 이 부분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수사 중인 사건도 증인이 필요 없고 수사가 끝나서 증인이 필요 없다면 저거 논리적으로 볼 때 적어도 예. 이 말이 좀 안 맞는 게 있고 어쨌든 간에 정리한다면 증인이 나온다 해서 크게 바뀔 건 없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 명의 증인도 안 나온다. 이건 자연스럽지 못하다. 좀 그래서 예. 여당이 좀 대승적으로 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어도
아주 필수적이고 그 야당이 주장하는 증인들 적어도 몇 명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다. 예, 채택하고 예. 야당도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이 너무 거칠어요.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폭거이자 만행이다. 예. 이런 말을 자꾸만 쓰니까 예. 서로 정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폭거이자 만행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또 여당이 말이 곱게 나갈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자꾸 양비론인 것 같은데 여야가 이건 같이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 어쨌든 결론적으로 증인은 좀 채택을 해라. 한 명의 증인도 없다는 건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 그렇군요. 그건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증인이 나왔다. 그럼 국감은 좀 달랐을까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21대 국회잖아요. 예. 우리 뭐 88년도 13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민주화 이후의 국회나 변화 과정을 보면은 바뀐 게 거의 없어요.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 좀 제대로 국회에 대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정감사라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모두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감사는 그동안 정부가 1년 동안 정책과 예산 집행에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느냐의 90% 이상이 거기다 집중이 돼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왜 9월 국회 정기국회를 예산국회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네. 이 국정감사를 자꾸만 특정한 현안에 대한 조사 쪽으로만 맞췄다 보니까 국정감사가 갖고 있는 고유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이게 예. 이제 첫 번째 야당한테 던지는 제가 그 말이고요. 예. 두 번째는 여당이 대통령제 하셔서 국회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러니까 마치 여당은 그 정부를 옹호하는 것이 자기네 굉장히 큰 역할이라 생각하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입법부 행정부 완전 다른 거니까. 분리돼 예. 있잖아요. 예.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해야지만이 건강한 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여당이 무조건 정부만 옹호하면 그 정부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책을 실패한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목격해 왔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도 여당은 굉장히 잘 고찰해서 예. 필요한 부분 속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 국감을 잘 치를 것이라는 것을 해줘야지 예. 방어만 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간다면 자신들이 야당할 때 무슨 말을 했는지 가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서 봤을 때 이 국정감사가 갖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국정감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는 예. 이러한 중요한 현안이 오면은 미국처럼 바로 청문회도 열리고 국정조사가 굉장히 수월하게 열릴 수 있게끔 제도를 바꿀 생각을 하지를 않고 예.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니까 예. 뭐 새로운 21대 국회 와도 20대 국회나 다른 적도 없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실망스럽고 정치에 대한 불신, 혐오 이런 것들이 예. 계속 쌓이게 되면 그 책임은 야당도 있지만 여당이 더 많이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예.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좀 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진짜 원론적인 국회 기능에 대해서 조금 돌아보게 되는 것 네네네. 같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권력을 감시하면서 견제하면서 잘하고 있는지 정말 데이터를 근거로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너무 정쟁으로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 정쟁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네, 내일은 이제 법무부 국정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이제 놓고 여야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똑같은 게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아니, 우리가 다 그 예. 예상하는 바 아니겠어요. 예. 법무부 국감 때 이제 뭐 그 아들 추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이 뭐 쟁점이 될 거예요. 예. 법무부 국감에 할 게 너무 많죠 사실은. 근데 그게 뭐 어쨌든 현안인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별로 기대하지 않고 아마 추미애 장관도 그동안의 아마 태도를 계속 반복하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수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적어도 외형적 외관상으로는 무혐의다, 문제 없다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예. 문제는 추미애 장관이 어쨌든 관여한 바 없다, 보좌관에 관여한 바 없다라든지 지시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 이제 전화번호 알려주고 그 지역 장교 있잖아요. 예. 지원 장교, 지역대의 지원 장교 번호 알려주고 보고도 받고 이런 거는 팩트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예. 검찰이 발표한 거란 예. 말이에요. 이건 야당으로서 당연히 추궁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걸 정쟁으로 하면 안 돼요. 국정감사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권능이거든요. 예. 예산을 종합적으로 보고 나서 네. 바로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네네. 정책과 예산. 근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현실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국감에서 법무부 국감에서 그게 제일 크게 될 거야 아마.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뭔가 좀 진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하더라도 전 얘기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당도 좀 이제는 한 100%가 있다면 한 70% 정도는 정부를 비호하고 한 30% 정도만이라도 예. 이러이러한 건 문제가 있지 않냐고 좀 질타하는 예. 좀 그런 멋있는 여당 의원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예. 근거를 가지고 좀 조목조목 따지는 예. 좀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약간 국정조사처럼 되고 현안에 좀 매달린다 하더라도 볼만할 겁니다 아마. 네. 제가 기억나는 13대 국회 때 처음으로 16년 만에 국정감사가 부활됐어요. 88년 예. 13대 총선 끝나고 여소야대였어요. 예. 민주화되고 난 첫 대 국회였죠. 13대 국회가. 그때 제가 국회에 있었는데 그때 국감이 화려했어요. 매일 물론 제보도 들어오고 이제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첫 국감이니까. 예. 근데 그때와 뭐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예. 지금은 해도 너무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야 의원들이 아마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국감도 그냥 지나가는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 아직은 안 나왔는데 또 이제 무슨 새로운 무슨 이벤트성 무슨 물건도 나오고 또 이럴 거예요 아마. 예. 시간이 중반 종반으로 접어들면 예. 그런 것도 예. 좀 자제해라. 그래서 그런 또 주문을 드리고 뭐 싶습니다. 복장이라든지 뭔가를 네, 뭐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보여주기. 국감의 어떤 그런 그 예. 쟁점을 파헤쳐 예. 들어가는데 큰 보탬이 안 되고 크게 예. 유관하지 않은 것들이 예. 자꾸만 나오는. 그래서 의원들 이름 나오고 또 그런 거 좀 보도하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공격하는 자와 수비하는 자가 바뀌는 또 국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 국감으로 지금 22일이죠. 윤석열 총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는 이제 전혀 다른 공세가 바뀔 것으로 지금 보이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19일 날 서울중앙지검 국감이 더 굉장히 그 아, 나름대로 예. 예, 예. 그 여야 간에 아주 공방이 치열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22일 날 검찰총장에 대한 그 국감이 이제 추가적으로 아마 논쟁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아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16명 중에서 14명이 화력을 집중시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중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게 검찰 개혁인 것인지 네. 아니면 지금 법무부가 검찰 개혁만 합니까?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법이 어떻게 준수되는 이 다양한 문제와 관련돼서 예.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예. 이런 부분들을 추궁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 나서 뭐 한두 사람 정도 지금 얘기됐었던 병역 특혜 의혹, 아들 병역 특혜 의혹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네. 모든 것을 또 다시 이러한 그 특혜 의혹과 관련된 거는 그건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무기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의 법무부에 대한 아주 굉장히 냉철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국정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서울중앙지검은 진짜 국정감사로서 감사받을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봐요. 지금 부분도 동부지검 문제를 포함해서 예, 중앙지검 예. 문제 관련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뭔가 윤곽이 잡힐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결국 22일 날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서 국정감사를 한다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그리고 26일 종합 토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나름대로 전략과 더불어서 국민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고 민생과 관련된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감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오늘 이 좀 토론을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언론 입장에서도 단순히 이것만을 옮겨 적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국감의 기능들을 잘 하고 있는 의원들을 좀 조명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면요. 이게 국감 기간에 이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면 문준용 씨, 문재인 네. 대통령의 아들과 곽상도 의원 간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처음이 아니었고요. 상당히 그래도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곽상도 의원이 이제 문준영 씨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에서 계속 이제 뭔가를 파헤쳐 왔죠. 예. 그러니까 문준영 씨도 대단히 민감할 겁니다. 아마 예. 특히 곽상도 의원의 어떤 그런 얘기. 근데 이번은 문준영 씨 스스로가 이제 인정을 했잖아요. 사과도 했고 곽상도 의원에게. 잘못 알았다. 예. 팩트 잘못 알았던 거예요. 예. 이게 건국대 이사장을 증인 신청한 게 이제 문준영 씨가 건국대에서 강의하는 것과 관련된 거로 잘못 알은 거란 말이에요. 그건 민주당 의원이 신청했거든요. 그 자산운용회사의 그 건국대 이사장, 건국대가 손실 끼친 거, 예. 그 관련 그것 때문에 이제 증인 신청이 된 건데
건국대 이사장이 이제 문준용 씨가 이제 과거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해프닝이에요. 하나 해프닝인데 네. 이걸 가지고 또 여야가 또 다른 의원이 민주당의 모 의원은 또 뭐 관계 이 사실관계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또 한편도 거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면은 적어도 이렇게 뭐 해프닝으로 끝나면 또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고 다시 넘어가. 이걸 또 다시 거론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 문준용 씨가 사과했잖아요, 일단. 예. 그랬더니 또 페어플레이 하자고 그랬더니 또 그 말 가지고 또 야당 의원이 의원이죠. 또 예. 그럼 뭐 정치 플레이어냐 뭐 이런 취지로 공격을 하는데 그런 건 좀 이제는 좀 아까 이제 대승적으로 여당도 증인 채택은 한두 명 하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예. 야당도 이럴 땐 좀 대승적으로 끝났구나 사과했으니까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말꼬리 하나하나 다 잡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민생이건 뭐건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야당도 좀 변해라 이제. 변해야지 뭔가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지지율도 낮잖아요 민주당보다. 그래야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같은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이거는 하겠습니다. 문준용 그리고 곽상도 설전의 논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한 나라에서 만든 제도는 여하튼 간에 지켜줘야 됩니다. 청와대에 특별감찰관이 있잖아요.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 예. 우리가 이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나름대로 감찰을 담당할 돼 있지 않습니까?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데 2016년 9월 이후에 4년째 공석으로 놔둔다는 게 이해가 갈 수가 있나요? 왜 이러면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임명하지 않고 공수처법은 설립해서 공처장을 만들려고 하느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떤 제도는 무조건 설치하려고 그러고 있는 제도도 지키지 않으면서 저런 식으로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이 있었으면은 국회의원이 나설 필요가 없어요. 예. 결국 특별감찰관이 하면 되는데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제도도 있는 제도도 기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것도 먼저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걸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돼. 예. 단 하나. 그리고 예. 문준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 곽상도 의원과 서로 이제 철저를 벌이고 있는데 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슨 뭐 최소 페어플레이를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 정말 진정성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단계 높은 접근을 하려고 한다면 있는 제도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끔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국감.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눈 그 얘기를 중심으로 그 기준으로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김영준 명주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